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지은이는 꼬몽디. 부동산 투자로 5년 만에 수십억 원 이상의 자산을 축적한 익명의 자산가. 네이버 카페 부동사 스터디의 투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알리며 혜성처럼 떠오른 화제의 인물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부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 부자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인간 사이에서 부의 격차가 명확하게 벌어진 건 농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인간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수확물을 상상하며 시간과 땀방울을 들여서 땅의 에너지를 투사하기 시작했다. 눈앞에 보이는 사냥감만 쫓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쫓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 이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단순했다. 노동 에너지를 가치 에너지, 즉 수확물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가치 저장 수단인 동굴이나 토기에 저장시킨다. 이 공식은 아직도 변한 게 없다. 현대인은 자신의 노동 에너지를 가치 에너지, 즉 돈으로 전환시키고 그걸 가치 저장 수단, 즉 주식, 부동산, 채권, 사람에 저장시킨다.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모든 가치 저장 수단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며 가치가 빠져나간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들은 썩는다. 창고에 저장된 곡물도 썩고 사람에게 저장된 신뢰 또한 희석된다. 주식은 CEO가 에너지를 빼가고 부동산은 세금으로 에너지를 뺏어간다.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은 나 자신이다. 부자란 몸이든 아니면 바깥 물질이든 간에 남과 교환할 수 있는 걸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력의 가치를 올리는 일, 즉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이다. 돈도 썩고 주식도 썩고 부동산도 썩는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썩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가 썩어간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저장하고 3% 이자를 받지만 돈의 가치는 4에서 7% 이상 썩어버린다. 이걸 계산해보면 10년마다 돈의 가치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전 세계의 화폐는 1년에 약 7에서 10%씩 증가하므로 화폐 증가량만큼의 수익률이라는 허상이 생긴다. S&P 500,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치 증가율은 화폐 증가율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건 대부분 운이다. 전문 투자자도 시장 수익률을 이기긴 힘들다. 심지어 워런 버핏조차 최근 10년간 S&P 500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다. 거의 모든 부자들은 사업 같은 노동 에너지를 바탕으로 부를 쌓고 그것을 좋은 가치 저장 수단 안에 오랫동안 보관한 사람들이다. 금융사들은 코스피가 2000에서 5000이 됐으므로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홍보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주지만 사실 사업을 통해 주식을 갖게 된 부자들이 대부분이며
주식 매매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다. 고대로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변한 게 없다. 먼저 나 자신에게 가치를 저장하고 그렇게 생긴 가치물을 좋은 그릇에 저장해야 한다. 중요한 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모든 게 리셋된 나라다. 대한민국은 매년 10%에 육박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하였기에 어느 정도 노력만 한다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때는 분명 저축하는 사회가 맞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7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이 급속도로 화폐 발행량을 늘려버렸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산 인플레를 부추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됐다. 저축하는 사회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회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로 중국과 산업 분야가 겹치는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을 점점 잃게 된다. 성장이 꺾이니 내수가 죽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다시 돈을 풀고 그 결과 부동산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극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건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부터다. 미국 은행과 기업, 정부의 방만한 경영은 부채의 연쇄 폭발을 가져왔고 미국 정부는 폭발을 막기 위해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다. 금융투자, 부동산, 주식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저축보다 부동산과 주식을 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또다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기존의 금융자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던 시기가 점점 저물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옛날엔 저축이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옛날엔 자산 투자가 맞았지만 지금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100년에 한 번 오는 커다란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거래다. 우정이나 신뢰, 사랑 같은 감정도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의 일종이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거래를 잘한다. 뭐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저울이다. 우리가 쓰는 저울은 두 개가 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마음속의 가치관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치관보다는 돈이라는 저울에 휘둘린다. 저울의 한쪽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달면 반대편엔 약 80억 원 정도의 돈이 놓인다. 반면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모호하다. 하지만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회는 돈이라는 저울의 눈금을 속이고 가치관이라는 저울을 마비시킨다. 사람들은 세뇌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에게 손해되는 거래를 계속해서 체결해 나간다. 사회의 가치관이 타락하면 사람들은 훨씬 즉흥적이고 쾌락적이게 되며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현실의 즐거움과
만족을 줬게 된다. 자신의 한 달 급여만큼의 돈을 한 방의 해외여행으로 탕진한 후 만족스러운 거래였다고 자위하기도 하고 플라스틱 쪼가리와 천 쪼가리들이 가족을 만들고 자손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기도 한다. 가치라는 저울이 고장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사회는 온갖 가짜와 허례허식이 넘쳐 흐르기 시작한다. 사회는 점차 더 쉽게 속일 수 있는 사회가 되므로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모든 분야에서 타락이 심화된다. 기업은 더 즉흥적인 것만 생산한다. 방송은 더 쾌락적인 것만 생산한다. 정치인은 더 눈에 보이는 공약을 내거는 자만 당선된다. 돈이라는 저울은 상수다. 이것은 개인이 건드릴 수 없으므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저울은 우리 머릿속뿐이다.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돈과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두 개의 저울이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가치관이 없다면 당신은 필요도 없는 수많은 정보를 탐독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단언컨대 수십 페이지짜리 논문, 투자 리포트, 혹은 당신이 수년간 쌓은 지식보다 약속을 지켜라 같은 한 문장의 진리가 당신에게 수천 배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 사람을 만날 때 가짜 정보의 신호는 다양한 곳에서 온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지키는지를 통해 남에 대한 존중심을 엿볼 수 있으며 싫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나와 틀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있다.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잡는지 혹은 상대와 가까운 곳에 잡는지에 따라 남에 대한 배려심을 알 수 있고 같이 있을 때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지에 따라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예상해 볼 수 있다.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취향에 맞춰주는지 혹은 어색함을 깨려 노력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앉아 있는지 혹은 면접관으로 앉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고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하는 방향, 가치관을 고쳐야 한다. 부가 생산되는 중심에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완전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디지털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아날로그 시대는 물질 안에서의 세상을 의미하며 디지털 시대는 컴퓨터 안에 1과 0으로 만들어진 가상 세계이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상거래를 하며 디지털 화폐로 거래를 한다. 종국에는 VR과 AR의 발전으로 인간의 오감이 디지털 세상 속으로 넘어간다면 인간은 드디어 물질 세상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세상 속으로 완전한 이주를 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그저 소비하며 즐기는 데만 사용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내고 혹은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여나간다. 노동을 효율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어떤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킬지 꿰뚫어보는 눈을 키우고 그 산업의 중심에 나의 몸을 투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성장하는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돈이 몰린다는 걸 의미하고 같은 노동으로 더 많은 돈을 벌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걸 의미한다. 두 번째, 성장하는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택한 기업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아니라 오픈 AI였다. 구글 같은 기업은 분명 최고의 회사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되었기에 후에 진입한 사람들이 큰 역할을 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오픈 AI처럼 유망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회사들은 회사의 성장에 따라 스톡 옵션 같은 과실을 먹을 수 있기에 더 많은 선택을 받게 되었다. 세 번째, 자신이 쌓아올린 탑 위에서 행동해야 한다.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지 간에 당신은 자신이 쌓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수십 년의 학창시절, 대학시절, 그리고 사회생활 동안 쌓은 탑 위에서 가장 성장이 좋은 시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가는 게 남들보다 앞서 나갈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세상은 모두 그릇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몸,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매년 피어나는 꽃들까지 모두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단지 에너지는 형태를 바꿔가며 그릇 사이를 옮겨 다닐 뿐이다. 금융 혹은 자산 역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융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릇은 달러라는 그릇이다. 화폐 역시 상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율이 가장 적은 달러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화폐로서 가장 좋은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 에너지들은 모두 달러라는 그릇으로 빨려 들어가려는 현상이 생긴다. 이건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미국은 모든 나라들과 공정한 금융시장 개방을 원한다. 금융시장 개방은 나라의 화폐 그릇 간에 구멍을 내는 일과 같다. 그릇 간에 구멍이 생기면 그 안에 저장된 금융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미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공정한 게임이다. 애초에 세상에 공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이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며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절대 자신들이 가진 이점을 공정한 세상을 위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국가의 정부들은 자신들의 화폐 통제력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최대한 달러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한다. 우리나라는 IMF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완전한 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인지는 분명하다. 개방된 금융은 기업이 국내의 자본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국제 무대에서 미국에 비해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만약 우리나라의 달러 가치 대비 부동산 상승률이 미국의 금융자산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금융에너지를 저장해 놓을 유인이 부족해진다. 결국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부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금융 연결을 최소화하고 홍콩을 통한 간접 투자만을 허용하는 이유도 결국 금융이라는 경기장에서는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거기다 정치적 리스크까지 있어 현재로서는 완전한 금융 개방이 불가능하다. 미국 경제의 본질은 달러 가치의 유지이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의 위치 에너지는 낮아진다. 그리고 금융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일단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미국과 단단히 연동되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나 중국의 이점은 군사력에 있다. 바둑을 하다가 상대에게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이기면 된다. 중국의 국민은 1인당 생산 소득이 약 1만 달러이지만 미국 국민은 약 6만 달러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한 명씩 죽는다면 미국은 중국에 비해 6배의 손해가 생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패권국을 쫓아가는 2등 국가가 금융 게임이 아니라 전쟁을 택하는 건 필연적인 선택이다. 미국도 그런 점을 알기에 최대한 중국의 해상 무역로를 제한하고 식량과 에너지 수송로를 제한하여 중국의 전쟁 의지를 꺾으려 노력한다. 결국 두 국가 전쟁의 본질은 화폐 전쟁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에너지는 절대로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순간 평균 투자 수익률은 합이 0%에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착시가 생긴다. 화폐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다. 화폐의 증가는 그릇을 점점 크게 만든다. 여기서 수익률이라는 허상이 생긴다.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보통 7에서 10% 정도 증가한다. 물가 상승률이 2%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헤도닉 방법론에 의해 심하게 왜곡된다. 헤도닉 방법론은 재화의 가치를 재화의 속성에 의해 통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경제학 방법론인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정부 편의대로 물가 상승률을 정하겠다는 말이다. 그들은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재정을 확장할 근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가나 고용 통계를 왜곡한다. 많이 오른 물품은 물가 통계에서 빼버리고 낮게 오른 품목을 통계에 넣어 그럴듯하게 물가 상승률을 2에서 3%로 발표한다. 정확한 물가 상승률은 훨씬 높으며 미국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년간 미국의 실질 인플레는 7에서 10% 정도로 10년마다 약 2배의 화폐가 발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달러의 그릇은 매년 7% 이상 커진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는 수익률이라는 허상이 생긴다. 실제로 7%의 화폐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오히려 구매력을 잃은 것임에도 사람들은 그저 돈의 숫자가 올랐다며 위안을 얻는다. 이 게임에서 가장 확실히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착한 아이처럼 현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오로지 급여만으로 생계를 꾸리며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환상을 얻는 대신에 매년 7에서 10%의 확정 손실을 얻는다. 이들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온몸으로 맞고 10년마다 모든 자산이 반토막 난다. 결국 모든 자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화폐를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교환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상호작용이며 에너지 교환이다. 인간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노래와 춤, 칼과 빵, 감정과 지식을 교환하는 것은 가치 평가에 있어 매번 수많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거래물을 규격화할 수 있는 단위, 화폐가 필요했다. 이상적인 화폐는 형태와 내용이 균질하고 휴대하기 쉬우며 쉽게 만들어낼 수 없어서 공급이 제한된 물질을 말한다. 좋은 화폐가 있는 사회는 거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하나의 거래가 발생할 때 더 좋은 화폐를 갖고 있다면 더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다. 좋은 화폐를 가진 문명과 그렇지 않은 문명의 차이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버린다. 농산물은 분명 가치 있는 에너지이긴 했지만 교환의 수단으로선 굉장히 번거로웠다. 부피가 너무 컸고 쉽게 썩었으며 가치를 정량화하기도 힘들었다. 사람들이 느낀 농산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저장하고 쉽게 옮길 수 있고 잘 썩지 않으며 되도록 같은 단위로 정량화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선택받은 것들은 바로 광물, 은이나 금과 같은 금속이었다. 고대의 많은 나라들이 금과 은을 화폐로 삼고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이를 금, 은, 본위제라고 한다. 화폐는 권력자가 개인을 통치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고 동시에 개인을 보이지 않게 착취하는 세금이 되었다. 사람들은 로마가 이민족의 반란으로 망했다고 알고 있지만 로마 멸망의 시작이 은의 타락, 화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로마 제국이 커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로마의 재정은 점점 궁핍해지고 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공급은 경제 규모에 비해 떨어져 갔다. 1세기에 로마의 황제가 된 네로는 로마 멸망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바로 은화에 불순물을 섞어 순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급여의 가치 역시 떨어져 갔다. 같은 은화를 갖고도 점점 더 적은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로마의 시민들은 노동력의 대가가 조금씩 약탈당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게 200년의 기간을 걸쳐 로마 제국의 화폐 데나리우스는 은 함유량이 1% 이하로 떨어졌고 결국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군인들의 반란으로 로마 제국은 무너지게 된다. 은과 금이라는 느린 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지금의 종이 화폐다.
처음에 종이화폐는 금교환증에서 시작됐다. 금교환증은 처음엔 커다란 무역상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사용이 확대되어 갔다. 결국 금은 점차 은행의 금고안으로 들어가 잠겨버렸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종이돈으로 급여를 받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당신의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언제든지 원하면 종이돈을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종이화폐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바로 너무나 쉽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쉬운 발행은 옛날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은의 타락이 그대로 재현되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깨달았다. 어차피 사람들이 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금보다 신용화폐, 즉 금교환증을 좀 더 발행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현대 화폐가 오염되기 시작한 첫 단추였다. 원래 거짓말은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두 번, 세 번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법이다. 은행은 고객의 허락 없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 종이화폐를 더 생산하기 시작했고 화폐 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졌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은에 비해 종이화폐는 공급이 훨씬 쉬웠으므로 엄청난 속도로 돈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다. 본래 과거의 정부는 세금을 걷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개인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신용화폐는 개인들의 허락 없이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발명품이었다. 신용화폐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 세계의 지도자들은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턴 우즈에 모여서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 미국은 언제든지 35달러를 금 1온스로 바꿔주기로 약속했다. 이것을 금태환제라고 한다. 하지만 약속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밖에 없는 법이다. 미국은 브레턴 우즈 협약 이후에도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냈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과의 전쟁으로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고 있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눈치챈 각국의 정부는 서둘러 미국으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데 나섰고 대규모 금 인출 소동이 일어났다. 미국은 당연히 돌려줄 만큼의 금을 갖고 있지 않았고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 약속을 파기하고 오로지 신용만으로 돌아가는 신용화폐의 시대를 열었다. 미국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키기 위해 세계 각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오로지 달러만으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석유가 없다면 모든 산업이 가능할 수가 없기에 달러는 금 없이도 기축통화의 자리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달러의 신뢰를 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1970년대 이후로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화폐는 금이라는 담보물을 잃어버리고 끈떨어진 연 신세가 되어서 50년째 표류하는 중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끊임없이 가짜 돈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용화폐의 발명은
빠른 거래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쉽게 찍어낼 수 있다는 점, 즉, 부채를 무한히 늘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담보물 없이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곧 빚을 낸다는 뜻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거대한 빚 위에서 굴러가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이란 인플레이션을 이긴 사람들이므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 기민하다. 그들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자산으로 도망친다. 그 결과 정부는 부족한 에너지를 메우기 위해 빚을 내거나 화폐를 더 찍어낸다. 과잉 생산된 화폐는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청구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사회가 쌓아올린 거대한 부채를 집값이라는 이름으로 떠안고 본래라면 10년을 일하면 가질 수 있었던 집을 40년, 50년, 거기에 수십 년분의 대출을 얹어서 사게 된다. 이것은 사실 가격이 오른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무분별하게 쓴 사회의 빚을 우회해서 갚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결국 신용화폐는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부채를 넘기고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이 구조는 정말 단순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건 쉽지 않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선 개인에게 아주 강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건 생각보다 단순하다. 바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다. 오늘의 공부는 오늘 하고 미래의 소비를 지금으로 끌어다 쓰지 않고 현재의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다. 경제는 순환해야 한다. 개인은 생산을 하고 물건을 사고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은 물건을 팔고 고용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을 만들고 세금을 걷어서 자원을 올바른 곳으로 분배해 줘야 한다. 하지만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종이화폐는 정부와 특정 기업, 은행들만 부유하게 만들어버렸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개인들은 조용히 가난해졌다. 이런 불균형은 순환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개인이 가난해지면 정부는 세금을 걷지 못하고 기업은 물건을 팔지 못하며 은행은 대출 장사를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출을 늘릴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했다. 개인들은 더 많이 일해야 한다. 더 많이 일해서 더 사고, 더 빌리고, 더 내라. 여가 시간을 줄여라. 아내도 일해라. 육아 시간도 바쳐라. 집도 사지 말고 새 들어 살아라. 그저 일하고 일하고 일해서 이 재미있는 게임판을 끝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 시스템의 본질이다. 비싼 데이트와 비싼 가방을 선물 받은 여자친구처럼 우리는 어느새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하다고 믿고 살아가게 됐다. 대부분의 소비 문화는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기업과 위정자들은 항상 여성을 노린다. 남자들은 돈을 벌어도 결국 그 돈을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쓰기 때문이다. 기업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케팅은 항상 여성을 공략한다. 그들은
마케팅을 통해 당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사지 않으면, 무언가를 빌리지 않으면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능력자라고 낙인을 찍게 만든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이 소비하길 원한다. 그에 반해 당신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축을 해야 한다. 정부를 이루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돈을 쓰고 싶어 한다. 이건 우리 같은 개인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만큼이나 자연스럽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므로 금리를 내려라.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돈을 풀어라. 경기가 좋든 나쁘든 모두를 위해 시장에 돈을 뿌려라. 한번 생각해보자. 금리를 내리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돈의 가치가 싸진다는 의미다. 당신의 현금 구매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노동의 가치가 무가치해진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기를 거쳤기에 급격한 금리 인하가 어떤 현상을 만드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누군가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4% 이자로 100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적어도 1년에 4%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그는 간신히 4%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변변찮은 사업가였지만 느닷없이 정부가 금리를 반으로 내리면서 어떤 생산적인 개선도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수익은 연이익이 0원에서 2억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의 사업은 생산적이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금리 인하 덕분에 생산적인 사업으로 보이게 되었다. 금리의 마법은 좀비 기업을 그럴듯한 사업으로 만들어줬다. 이번엔 누군가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4% 이자로 100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적어도 1년에 4% 이상의 임대 수익을 올려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역시 금리 인하 덕분에 이득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2억 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 그의 건물은 재평가를 받게 됐고 건물의 수익성이 2배가 됐으므로 갑자기 건물값은 2배로 오르게 된다. 금리 인하 효과는 시장 원리 하에서는 돈을 벌지 못했을 사람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부를 안겨다 준다. 쉽게 번 돈들은 쉽게 사용되고 쉽게 투자된다. 또한 사업체가 늘어나며 일자리가 창출되긴 하지만 오랜 고민과 수고가 들어간 사업 아이템이 아니기에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며 시장을 교란시킨다. 사람들은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났으므로 붕 뜬 기분이 되어버린다. 직장을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며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인내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이고 소비지향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 바로 쉬운 돈, 가짜 돈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사업과 부동산에 돈이 흘러들어가며 일시적으로 경기에 활기가 돌긴 하지만 시장 원리에 입각한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라 거짓된 가짜 수요에 맞춰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진다. 결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순간 마치 마약을 맞던 사람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처럼 재앙적인 불경기가 시작된다.
그냥 두었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알아서 자리 잡았을 시장 원리가 중앙은행이라는 심판의 개입으로 왜곡되어 버린다. 경기를 살린다는 표 하에 돈 살포가 용인된다. 이는 일시적 통증을 줄이는 마약성 진통제와 같아서 근본적인 병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더 큰 고통을 미래로 날려버릴 뿐이다. 하지만 개인은 당장 경기가 살아나서 좋고 기업은 상품이 팔려서 좋으며 건설사는 건물을 더 지어서 좋고 정치권은 표를 받아 좋으므로 결국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하게 된다. 초창기에 금을 보관하고 몰래 금 교환증을 늘리던 시기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것이 비도덕적 행위라는 걸 정확히 인지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죄의식은 옅어졌고 결정적으로 20세기 통화이론의 기초를 만든 케인스는 그들의 약탈 행위에 그럴듯한 변명과 면죄부를 만들어줬다. 케인스는 말했다. 당장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금리를 내리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서 그들을 돕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즉 다시 말해 돈을 마구 써대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그의 말은 얼핏 그럴듯해 보였다. 실상은 그렇게 해도 당장 망하지 않는 국가들, 즉 옛 영국이나 미국처럼 지출을 늘리더라도 기축통화 시스템을 통해 다른 나라의 빚을 전가할 수 있는 나라들에나 일시적으로 통하는 이론일 뿐이었다. 다만 기축통화국 역시 그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건 돈이 잘 돌아다닌다는 의미인데 정부 입장에서 경제를 잘 순환하게 한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 번째, 화폐의 양 자체를 늘리거나 두 번째, 화폐의 회전 속도를 늘리거나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고 표현한다. 첫 번째, 화폐의 양을 늘리는 일은 찍어내면 된다. 두 번째, 화폐의 회전 속도를 올리는 일은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고 왔다.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역시 화폐의 순환 속도를 빠르게 계산해줬다. 하지만 화폐의 순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개인들이 돈을 모으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더 소비 지향적으로 변한다는 걸 의미한다. 현대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저축이 아니라 소비를 하게끔 유도한다. 화폐를 늘린다는 것은 강제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말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사람들 사이에선 돈이 휴지가 되기 전에 더 빨리 돈을 쓰려는 행동이 발생한다. 이런 경기부양법은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주지만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며 그 끝에는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운명을 맞게 된다. 현재 수십 년간 미국이 만들어 놓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었던 석유는 이미 다른 화폐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는 가치를 잃고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곧 달러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다. 패권국의 화폐가 신뢰를 잃어버릴 땐 새로운 신뢰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슬슬 깨달을 것이다. 뭔가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까지 세상엔 팽창하는 신용화폐만 존재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2100만 개로 수량이 정해져 있는 화폐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 희소성이 인류 역사 이래로 화폐라는 상품에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절대적 혁신이란 걸 눈치챈 사람들은 신용화폐에 담겨있는 에너지들을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그릇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이 나온 지 16년, 0달러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은 벌써 10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며 신용화폐에 저장된 수많은 에너지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작은 그릇으로 흘러들어갔음을 의미한다.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우수성은 금과 은이 수천 년 이상 걸쳐 쌓아온 금융자산으로서의 위상을 불과 15년 만에 따라잡고 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어떤 자산도 범접할 수 없는 경악할 만한 속도의 성장이다. 앞으로도 세상의 신용화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자산시장이 끊임없이 오르고 사람들이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묻게 될 것이다. 어딘가에 함부로 찍어낼 수 없고 누구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화폐가 없을까? 비트코인은 분명 어려운 자산이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정면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돈은 왜 돈인가? 자산은 왜 내 것인가?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비트코인은 그저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 안에는 하나의 장부가 들어있다. 이 장부에는 화려한 문장도 복잡한 규칙도 없다. 단지 단순한 기록만이 존재한다. 이 주소에는 비트코인이 몇 개 있다.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니라 그저 기록일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기록을 바꿀 수 있는 권리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건 장부 어딘가에 당신의 주소가 있고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으며 그 숫자를 수정할 수 있는 비밀키를 당신만 알고 있다는 뜻이다. 비밀키를 입력하면 이 주소에서 저 주소로 보냈다라는 한 줄의 기록이 바뀐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전부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장부를 써왔다. 문제는 항상 이것이었다. 장부를 누가 관리하는가? 장부는 언제나 권력자의 의지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은 장부의 진정한 소유자이기에 장부의 기록을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장부는 다르다. 이 장부는 한 곳에 있지 않으며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되어 있고 서로 끊임없이 내용을 비교한다. 누군가 장부를 몰래 고치려 하면 다른 컴퓨터들이 즉시 그 기록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 순간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떤 조건이
수만 년 만에 처음으로 충족되었다. 바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장부의 탄생이었다. 당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등기부 등본에 적힌 한 줄의 기록이다. 결국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자산권이라는 기록물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정부를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장부의 관리를 맡겼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본질은 통치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자다. 그런데 신뢰의 유지 비용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정부는 슬슬 관리를 넘어 통치를 하기 시작한다. 돈을 더 찍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장부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사회의 신뢰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화폐의 신뢰는 사라지며 화폐를 믿지 않는 사람부터 자산 시장으로의 대탈주가 시작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자산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시스템의 유지 비용을 청구할 곳이 없어진 정부는 마침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바로 자유라는 자산이다. 비트코인이 아직 화폐로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장벽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아날로그 시스템이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편리한 혁신이 아니라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발명품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정부가 비트코인을 탄압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살아남았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아직까지도 신뢰의 네트워크로서 작동하고 있다. 긴 시간을 버텨낸 비트코인은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미국이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는 순간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해법 중 하나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로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었다. 사실상 민간이 찍어내는 달러에 가깝다. 이제 미국 기업들은 보유한 미국 국채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미국 국채가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이제 미국의 빚은 다른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사와 전 세계 개인들이 떠안게 된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은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은 누가 쓰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무너진 나라의 국민들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수록 미국 국채의 수요는 늘고 미국은 빚을 더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 미래는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허락을 받아야만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과 허락 없이도 자산과 시간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아직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으며 현실의 자산들이 토큰화되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기 시작할 때 그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